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술 창업의 단계, 그 다음에 기술 창업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 아니면 내가 기술 창업을 하고자 한다, 할 때 무턱대고 그냥 확 창업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창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창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요. 첫째,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즉 사업을 모색하는 단계가 되겠고, 둘째는 창업 절차를 실행, 즉 실제 이제 창업을 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이 참 어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을 정착시키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가 됩니다. 많은 창업을 볼 때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 이제 창업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창업을 한 다음에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아이템, 앞으로 한 5년이나 그 이상 내가 이 사업을 이끌어갈 아이템이 없다면, 창업한 다음에 1, 2년 후에 아이템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할 때 물론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지만 창업자의 마음속에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에 나온 창업의 1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1단계를 보면 일단 준비 단계예요. 기술 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는 먼저 창업자 분석,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탐색, 지식 재산권 확보, 시장 및 자원 검토,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이후에 창업 및 사업 개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 창업자 자신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창업을 이끌어갈 역량이 되는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나 창업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를 세우는 건데,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단순히 아이템만 갖고 있다고 그것을 팔 수 있을까요? 천만에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 볼펜 하나를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나와 있던 볼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고 필기감이 좋은 볼펜을 개발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팔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팔까요? 내 기숙사에서 함께 있는 친구라든지 내 과 친구한테 이거를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서 500원이나 1000원이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색깔은 어떻게 넣을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모든 리소스들이 집약이 돼야 이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자, 역량이 없다면 이런 역량을 외부에서 어떻게 내가 세워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창업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이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팔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많은 바이오 벤처 기업의 그 연구 같은 거를 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께서 이 미생물 발효를 잘해서 그 두유를 발효한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잘 팔리겠죠. 엄청난 연구 결과가 들어가 있고 기업의 노하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팔려요. 왜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게 맛이 있어야 먹어주는데 이걸 도저히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었어요. 연구 데이터가 있으니까 너 먹어 하고 이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과연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야쿠르트가 아무리 설탕물이라는 말이 많아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거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논문을 가지고 너 이거 먹어.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히게 하려면, 시장에서 통용되게 하고 사람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려면 이 아이템의 어떠한 상업성이
있는지 이걸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논문만 보고 특허만 보고 절대로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연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템을 만들었을 때 이 아이템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이것이 괜찮은 아이템이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앞서서 반드시 내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할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됐을 때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까지 완전히 확보됐다. 그 다음에 자원을 분석해서 나에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이며 나에게 부족한 자원이 무엇이며 또한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판단한 다음에 실제 창업 개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창업 준비 단계에 있는 창업자 분석입니다. 창업자 분석은 스와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렝스, 즉 본인의 강점, 그 다음에 본인의 약점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회, 그 다음에 위협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창업자 자신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하게 될 창업 계획서에도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갖고 본인을 분석하라는 건지 아니면 주변 상황을 분석하라는 건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강의를 제대로 들은 학생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주지만 밑줄 쫙 끄세요. 본인을 검색한 본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주대 학생으로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공통적인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주대 학생이기 때문에 아주대 학교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 즉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주대학교 교수가 학생이 아닌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한다고 할 때 그 질문에 응대할 교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이 원천동 앞에서 창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이 어찌어찌 알아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거나 제 오피스로 전화를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방을 노크하고 들어온다면 저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지 해서 내가 CEO로서 어떤 창의적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자율성을 매우 잘 갖고 있다. 이런 강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의 약점이라는 거는 창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일단 자본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약점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이 창업을 할 때 어떠한 기회가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이 허브 제품인데 이 허브 제품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나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성분을 집어넣었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이 굉장한 기회가 있는 거죠. 현재는 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사회적인 외부 요인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이게 이제 기회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협. 어떤 위협이 있을까요?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출시해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을 때 반드시 후발업체들은 많이 따라오게 되죠. 아니면 나는 처음에 창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밖에 없지만 대기업이 여기에 뛰어든다든지 즉 수많은 경쟁업체가 난립하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다른 위협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이 지금까지는 아무 허가 없이 팔렸는데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이와 같은 제품이 국가 인증을 받아야 될 문제가 당면과제로 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창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여러분들 창업 계획서 쓸 때 반드시 잘 고려해서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템을 잘 탐색하는 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창업 계획서를 쓸 때 내가 어떤 것을 발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창업하는 것과의 상관관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발명은 그냥 발명입니다. 물론 발명도 상업성을 갖는 발명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업체를 세워서 이걸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아이템의 범위가 너무 작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볼펜에, 예를 들어 예전 볼펜에는 깍지 끼우는 게 없어서 옷에다가 다를 수가 없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내가 볼펜을 가만히 보니까 요거 하나를 다르면 옷에 어디든지 끼울 수 있는 아주 편리성이 증가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도구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단순 발명은 되지만 요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특허권을 받은 다음에 이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볼펜 회사를 창업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과연 이 아이템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나미라든지 이런 볼펜 회사들을 다 이길 수 있겠느냐? 또한 거기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선 창업 아이템을 탐색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미충족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미충족 수요가 우리나라 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들이 다 발명을 해놨으니까 아무도 이제 더 이상 발명할 게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시절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하나가 짬뽕 그릇에 짜장면 그릇에 중간을 가름으로 인해서 짬짜면이 생겼죠. 이 정도가 됐더니 짬짜면이라는 그 아이템 하나, 그 그릇을 가지고 우리나라 외식업체의 판도를 바꿔버렸죠. 지금은 4개까지도 나눠놓은 그런 그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는 돼야 창업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럴 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면담을 꼭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도 창업 계획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이번 강의는 한번 그런 것들을 연습해보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하고 함께 고민해보면 어떤 아이템이든지 그럴싸하게 나올 수도 있겠고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드백과 면담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창업 아이템을 선정했다고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것을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내 것으로 보호받아야 될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또 이 한세 그 수업을 할애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적재산권을 반드시 받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영자원인 소비자 시장을 검토해 보는 게 또 중요해요. 자, 과연 내가 어떠한 신종 아이템,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는 이러한 허브 제품을 내가 만들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시장이 지금 사양길에 있느냐?
방구석에 앉아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 검색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 화장품 시장 동향 뭐 이런 거 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걸 하려면 직접 그 정부 실무 부처를 간다든지 국회 도서관을 가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찾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공개가 돼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산자부에서는 산업자원부에서는 허브 화장품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면은 이와 비슷한 조사가 되어 있는 다른 자료, 언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야겠죠. 자, 이런 걸 가지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업 계획서를 쓸 때 내가 뭐 경험해 봤더니, 내가 어딜 갔더니 불편해서, 내가 어딜 갔더니 이런 게 필요해서 이걸 창업하겠습니다. 물론 그건 처음에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지 남들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를 들어갔다면 어떤 경쟁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상황은 지금 어떤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시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한 게 과연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아이템 하나가, 이런 아이템 하나가 100억 원의 시장을 갖고 있었는데 두 개 업체가 50억씩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돼서 200억으로 늘어나는데 100개의 업체가 들어갔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은 증가했지만 거기에 들어간 업체들의 채산성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즉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올라갔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서, 즉 시장이 커진 시장에서 내가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는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여기 슬라이드에도 잘 나와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팔릴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 손 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5천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그것을 개당 1,000원에 파는데 이유는 100원밖에 안 남는다. 10년을 팔아도 적자인 거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투자를 받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 나의 리소스, 나의 노동력,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했다면 그 인건비까지 이거 하나를 팔아서 보전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사실 2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2단계를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2단계를 대충 막연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거리로 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창업을 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내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가치, 즉 돈으로 환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정적인 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소스를 내가 활용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어찌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재벌 2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내가 이거를 개발할 비용은 충분히 대줄 수도 있다. 그러면 대체 오케이. 하지만 대개 그런 사람들 별로 없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특히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집안 자체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뭐 누구가 뭐 기업을 하나 세웠다가 말아먹어갖고 뭐 쫄딱 뭐 거리로 나앉았대더라. 이게 멀리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실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충분히 시장 검색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들어갔을 때도 시장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 창업의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타당성을 분석하는 이 처음의 단계는 창업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이제 실제 창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업 의사를 결정이 됐으면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조사한 바, 시장 조사,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한 계획, 개발 계획 등등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해요. 나는 이공계통에 있기 때문에 개발은 잘하는데, 이것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내 친구 중에 하나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실제 경영을 해본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대표를 맡기고 나는 연구소장으로서 이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업장 검토예요. 사업장 검토도 역시 여러분들 창업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는데, 좀 얼토당토하게 작성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를 가지고 볼펜이라든지 완구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했다고 할 때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 학교 앞,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많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뭐 학교 앞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일 황당했던 케이스는 뭐 태양열 전지를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양열이 가장 많을 것 같은 저 뭐 제주도 우도에다가 창업을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도에 태양열이 가장 많다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우도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짜장면집밖에 없어요, 몇 개. 거기다가 창업을 해서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실제 창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뭐 IT를 창업을 한다든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업한다든지 내 집이 창업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에서 그런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아주대학교에 있는 창업 지원 센터의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초기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떠한 장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사업장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소비자가 제일 많은 데다가 창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를 창업할 때는 뉴욕시 한복판에다 창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사업장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내 경제적 여건에서 허락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지원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야 된다면 물류가 유리한 부분, 이런 것들도 훨씬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초기 창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장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주문자 생산 방식 같은 OEM을 이용해서 나는 공장이 없이 아이템만 개발해서 공장으로 넘겨서 하겠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공장까지 세울 경우에는 정말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안 되게 됐을 때는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장 설립에 관한 문제는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OEM 생산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굳이 공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순전히 아이템만 제공하는 회사로 키우는 게 초기 창업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비근한 예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죠. 세상에 나이키 본사는 뉴욕에 조그만 빌딩 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고 주로 거기서 하는 일은 디자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 세계 신발 공장에서 나이키 주문자 상표 부착, 즉 OEM으로 다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구 이외에는 가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나이키는 상당히 경영을 아주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갖고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도 상당히 적은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거는 당연히 내가 프로그램까지 완제품까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하지만 대량의 설비가 들어가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 계획서를 쓰는데 실제 그 돈을 갖고 와 봐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실제 창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업을 할 때 창업 의사 결정, 즉 언제 창업을 할지, 그 다음에 창업 주체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 주체는 내가 실제로 내 이름으로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명으로 나는 일정 정도 연구개발만 하고 실제 대표는 다른 사람이 할 것이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할 것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개인 기업으로 창업할지 아니면 법인 기업으로 창업할지를 표에 나와 있는데 대체 법인은 뭐죠? 개인은 뭐고? 자, 개인, 나의 권한, 내가 나라는 거는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쵸? 나는 하늘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법인은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법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법인입니다. 개인 기업은 내가 그냥 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은 나 혼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룰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은 아주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상당히 정확하게 안 될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 신용도를 매우 취약하게 받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40%까지 소득세를 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법인은 이사회를 만들어서 나 대표이사 이외에 이사를 몇 명 둬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해서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고 그 회사 이름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법에서 각각 개인으로서 회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아서 만든 그 회사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회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죠.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사들이 지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자본 조달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죠. 내 돈을 100% 내는 것과 나는 한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씩 가진 세 사람이 모이면 300만 원의 초기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세가 상당히 낮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동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회계가 투명하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통해서 대외 신용도가 상당히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창업할 때 나 혼자서 그냥 나는 아이템 만들어서 파는 회사 그냥 나 혼자다. 그러면 뭐 개인 기업으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영적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초기 자본도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초기 자본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이 필요하다면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이제 주식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법인 기업들은 나중에 실제 상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사진과 지분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내 개인의 회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내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나한테만 오지 않습니다. 모두 여기에 이사진으로 지분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분만큼의 공동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끝장이 나는 경우는 없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매우 적은 지분을 가지고 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죠. 마치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사처럼 돌아가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반드시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는 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초기 자본을 마련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몇 번 더 언급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거는 비용이 저렴한 창업 보육센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왔지만 캠퍼스 플라자에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죠. 실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수원시 또는 경기도 뭐 이런 데서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창업 보육센터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를 보면 아주 간단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당연히 책상 뭐 등등 와이파이 인터넷을 지원해 줘서 내가 일상적인 사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여기가 좋은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계를 개발하는데 이와 같은 기계를 이거 핸드폰 거치대죠. 핸드폰 거치대를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사실 사무 업무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출 성형하는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물류가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팔 때도 물류센터가 매우 가까이 있다든지 물류가 안정되어 있는 곳에 창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학생들이 창업 계획서 쓸 때 하는 실수. 이것을 살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창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옷을 살 사람이 많은 데다가 창업을 하는 건 맞죠. 그런 건 이제 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소비자가 많은 곳에다 창업할 필요는 없다. 물류 시스템만 확보가 돼 있다면 경제적으로나 리소스를 사용하기 좋은 곳이 창업에 유리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캠퍼스 플라자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공단 지역에 창업을 해서 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목 좋은 곳, 이것을 살 사람이 많은 곳, 이거는 어찌 보면 단순히 내가 상업을 할 때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초기 창업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창업을 했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시장에서 회사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창업이 성공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회사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계획이 분명해야 됩니다. 처음에 만든 나의 아이템은 초기 자본이 작아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왔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들이 들어왔을 때 자본력이 좀 더 커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 회사에 갖다 놓을 것인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이런 아이템에 대한 유행이 어떻게 변해가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내가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떠한 정부 출연 지원금을 받아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초기 창업,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하나씩 이용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은
창업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만 할 수가 초기 창업에 해당되는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7년 이상, 업력 7년 이상 뭐 지금까지 그 매출액이 뭐 20억 원 이상 되는 회사만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즉 국가에서는 창업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 성장 단계에 맞게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것들을 발판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런 단계가 처음에만 한번 딱 생각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이 CEO의 머릿속에서는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야, 창업 쉽지 않죠?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런 능력이 갖춰져 있을 때는 또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 재미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봉 100억, 1억 정도를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해야 졸업 후 20년, 조금 길면 30년이 채 안 돼요. 그 돈 다 10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 3, 40억밖에 안 되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10원도 안 쓴다고 봤을 때. 하지만 창업을 해서 내가 기업을 키우면 하루에 그 정도 돈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거죠. 연봉은 상한가가 없죠. 내가 벌어서 쓴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창업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 열매는 매우 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생 직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놀고 먹지 않고도 내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인생에서 바라봤을 때의 창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뭐 기술 창업을 지금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뭐 5단계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뭐 이런 게 뭐 지금 1단계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2단계 이렇게 가지는 않죠. 그냥 학자들이 하기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알아둬야 될 거는 정확한 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의 역량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업 단계를 나누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 창업에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처 얘기가 나와 있죠. 벤처 창업이냐 아니면 기술 창업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벤처 기업은 뭐고 그냥 기술 창업은 뭐냐? 그럼 기술 창업을 했으면 반드시 벤처 기업이 돼야 되느냐? 벤처 기업이라는 건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벤처기업은 과거에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벤처 붐이 한참 이를 때 벤처에 대한 정의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원청관만 하더라도 벤처기업, 원청관 탈탈 털면 벤처기업 한 10개 정도는 쏟아져 나왔죠. 뭐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나 벤처기업이라고 얘기 못하죠. 근데 왜 기술 창업한 사람들은 벤처기업을 가고 싶어 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기술력을 인정받아 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은 기술력이 탄탄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인정해줘요? 우리나라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 기술력을 가치 평가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특허를 냈는데 이 특허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그것을 평가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정도 특허와 너의 노하우라면 한 1억 원 정도 가능하다. 그럼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아주 저리로 대출해주죠. 그러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뭐? 벤처 인증서예요. 이렇게 해서 벤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기술 창업은 뭐냐? 난 벤처 인증 안 받겠다. 그러면 그냥 기술 창업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스핀오프 하는 경우, 여기서 스핀오프는 뭐죠? 특정 분야를 분사하는 거죠. 내가 현대자동차 사장인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자동차를 연구개발하고 그것을 생산하고 하는 것도 버거운데 파는 마케팅까지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살짝 그 부분만 띄워서 분사를 하죠. 그걸 스핀오프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온 게 뭐죠? 현대 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라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분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S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 집약적이고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살짝 분사를 해서 따로 창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럴 경우에는 뒷배경에 모 회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기술 보증 기금을 받는다든지 그걸 내 가치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어떤 프로덕트를 소비할 때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바로 내 모기업이라고 본다면 굳이 벤처 창업을 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벤처 창업과 일반 창업을 나눌 수가 있겠고,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벤처 인증서를 받는 그 조건은 내 기술력을 가치 평가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벤처 기업은 당연히 뭐 그 리스크가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구조를 갖는다. 뭐 이런 건 뭐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아이템을 구체화해야 될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벤처기업이 향후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정도가 되면 국가 연구비를 딸 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벤처기업이 되면 기초연구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뭐 기초연구, 기초연구단 이런데 기업으로서 참여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대학 교수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죠. 단 자본력이 약하고 뭐 없어질 확률도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은 크게 벤처 창업과 일반 기술 창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기술 벤처, 뭐 벤처 기업은 당연히 기술 창업을 했지. 여기서 미용실을 만들었는데 미용실을 가지고 벤처 기업이라고 그 인증서를 내주는 데는 없다는 거죠. 뭐 미용 기술을 새로 개발했다. 이렇다면 모를까? 미용 기구를 개발했다. 그렇다면 모를까? 일단 기술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지 소규모 기술 창업의 장점은 몸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창업 아이템이 딱 들어갔다가 아니면 바로 치고 빠질 수도 있고, 개발을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엎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대기업들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벤처의 모태가 된 실리콘밸리를 보면 기술 창업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제도가 못 따라가는 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성공을 하게 됐는가? 일단 기업과 정신이 왕성한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죠. 나중에 뭐 기업가 정신 파트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모험과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분명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머리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만히 판단을 해보고, 야, 이것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돈 좀 되겠네 하면서 이런 모험 자본들,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는데요. 뭐 기술 보증 기금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본이 공급됐고 거기서부터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났다. 다음에 이 근처에 여러 대학들이 있어서 대학 간의 교류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기업체 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연구 개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학교 안에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기업들을 키우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큰 단점은 학교는 학교고 기업은 기업이죠. 기업 연구를 학교에서 하지도 않고 학교 연구를 기업에서 하지도 않아요. 참 이건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미국 같은 이런 선진국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된 나라를 보면 대학교 앞에는 기업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학교 앞에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있기는 있어요. 찾아보면 있긴 있는데 대다수가 미용실,
아니면 식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근처를 뒤지고 봐도 바이오 벤처 하나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미국은 대학이 일단은 아주 쭉 떨어진 시골에 있죠. 시골에 땅값이 싼 데에 대학을 만들면 그 근처로 기업체들이 모여들어서 산학 공동 연구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기술 창업이 부스팅되고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요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무슨 벤처 밸리, 무슨 뭐 밸리자 많이 쓰죠. 거기가 계곡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가지고 이런 소규모 기술 창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하는 국가적인 어떤 노력인데 문제는 아직도 대학들이 여기에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몇 개 대학들은 이미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 자체를 산학연구 대학으로 만들어 버렸죠. 거기는 산학연구가 다입니다. 그 정도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주대학교도 미래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많이 우리 아주대학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원활한 네트워크가 초기 기술 창업에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내가 IT를 개발하건 아니면 제약 업계에 어떤 연구 개발을 하건 모두가 다 이런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어쨌든 기술 창업을 하는 기업들은 내부 자원이 일단 작죠. 실리콘밸리에 모여들었던 초기 인재들이 뭐 주머니에 뭐 수만 달러씩 갖고 모인 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모였고 실질적인 리소스, 주된 리소스는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거에 중요하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 그 다음에 기술적 자원을 어떻게 이것을 즉 재화로 해서 소비자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사의 자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70년대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것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한번 선정해서 그걸 써보면 알겠지만, 창업 계획서를 써보면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리소스가 실제 돈이 될지 말지, 이것이 기술적인 어떤, 한마디로 전쟁터의 총알로 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와 같은 강의예요. 이공계 학생들은 지금 이 창업 관련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게 돼 있죠. 저가 아주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창업은 무슨 창업. 대기업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거나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바뀌었고 이러한 지원책들도 잘 돼 있다. 문제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여기에 가장 큰 리소스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이거 뭐 접대 비용을 얘기하는 거냐, 접대를 얘기하는 거냐, 내가 뭐 좀 하기 위해서, 무슨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 만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바이어들 만나서 이거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다 지난 시절에 끝난 얘기고, 그렇게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셨듯이 기술 창업의 성공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템을 개발한다고 할 때 나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만들 수는 있는데 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 다음에 나는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몰라.
과연 그 리소스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마케팅 전문가들이 나한테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 전문가들이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CEO 정도가 되려면 주변 인간관계가 상당히 좋죠.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지만 이거 좋은 아이템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죠? 어떻게 투자를 이끌어낼 거죠? 이것을 정말 잘 조리 있게 설명하는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될 창업 계획서 역시 창업 계획서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작성해서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창업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서는 창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내 아이템이면 여러분들이 돈을 나한테 투자했을 때 창업 지원금을 줬을 때 최소한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글로. 그 다음에 그 글을 보고 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구두 발표를 시킵니다. 그때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실제 창업을 했을 때는 내가 리소스를 실제 내가 직접 발로 뛰면서 모아와야 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인간관계죠. 정치인들, 그 다음에 큰 기업 그룹의 CEO들 만나보십시오. 말하는 게 달라요. 뭐 어중뛰게 어조어조 얘기하고 이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는 맨투맨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의 진정성을 갖고 사람을 대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SNS에 내가 뭘 올리면 댓글이 1000개씩 달린다. 과연 그게 내 인간관계냐? 아니죠. SNS에 그런 사람들 너 실제로 본 케이스 SNS에 부모님 돌아갔다고 올렸더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만 1000개가 달려 컨트롤 V 컨트롤 카피 해갖고 오는 사람은 없고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야.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조리 있게 설명할 때 내가 무언가를 남에게 설득할 때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인간관계를 실제 내가 잘 만들 수 있느냐 그런 훈련을 받아왔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야 무슨 기업 창업하는데 인간관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창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간관계가 거의 99%입니다. 반드시 성공을 내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슬라이드죠. 이 사람은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미국의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1910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었고 당연히 노벨상을 탄 사람입니다. 반도체 트랜지스터 이론으로 노벨상을 탔고 이 사람이 벨 연구소에 과학자로 들어갔을 때가 이미 20대 초반이에요. 벨 연구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만 모였던 그 당시에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에 들어갔고 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자,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이 사람이 야, 이거 트랜지스터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야, 이거 뭐 지금까지 지인 공간으로 만들면 이만했던 거야. 트랜지스터면 요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1955년에 아주 땅값이 싼 허벌판 캘리포니아 시골에다가 조그만 회사를 차립니다. 노벨상을 탄 사람 정도가 회사를 차렸더니 진짜 난다긴다 하는 인재들이 왕창 모였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인간성이 꽝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서 자기가 바늘에 찔리면 비서 책상을 완전히 뒤져서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하는 완전히 뭐 인간 쓰레기. 투자자들이 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내가 당신 회사에다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할 테니 어떤 것을 어떻게 개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뭘 한다고 나를 가르치냐고 오히려 소리 질러서 투자자를 쫓아버리는 생바보였어요. 노벨상을 타면 뭐합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야? 인간성 꽝이고 네트워크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핵심 인재 8명이 도망을 갑니다.
회사를 관두고 다 나가죠. 사표 쓰고. 야, 얘랑은 진짜 못해 먹겠네. 그래서 나가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다가 창업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실리콘밸리의 모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윌리엄 쇼컬리는 실리콘밸리의 모태를 만드는 사람처럼 말년에도 행복했을까? 전혀 아니죠. 뭐 우생학까지 신봉, 여 우생학, 생물학에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수한 종자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종차별을 우생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생학을 신봉한 데다가 돈도 완전히 떨어져서 알거지가 됐고 심지어 이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 기사를 보고 딸이 아빠가 죽었구나 알 정도로 가족하고도 완전히 별개 따로 사는 거죠. 그 정도의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자, 이 사람의 스펙만 보면은 지금 가장 큰 전자회사를 일군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탄 거 이외에 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트워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윌리엄 쇼콜리는 벌레만도 못하게 봤던 젊은이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 즉 내가 실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하는 것. 이것은 이론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이런 슬라이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창업에서는 물론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있던 직장의 어떤 연구원은 공부는 많이 하는데 발표를 못하고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중요한 회의인데도 불러놨는데 아무개 선생님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말을 못해. 뭐 버벅버벅하고 뭐 가만히 앉아있고 아니 회의는 다 끝났는데 한마디 못하고 그거 나중에 와서 궁시렁궁시렁 그럼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물어보면 뭘 했는 줄 아세요? 좀 생각해보고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랬대. 그럼 미리 생각하고 들어왔어야지. 왜 거기서 생각하냐고. 이런 사람들 진짜로 있어요. 남이 도와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뽑아먹으려는 사람 한두 번은 뽑아먹죠.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인간관계가 좋아야 성공한다는 것.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의 성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의 99%는 인간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